경제 이슈가 있었죠. 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또 시정연설 이야기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총 728조 원 규모의 확장 재정 예산이에요. 8.1% 증액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소장님, 그런데 세입은 674조, 재정 적자는 100조 원이 넘는다라는 전망도 나왔어요. 이번에 예산안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부터는 이제 예산 정국이에요. 예.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안은 정부가 이제 국회에 내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라고 이제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주고 국회가 그걸 이제 심의해서 마지막에 방망이를 쳐야 하나의 예산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근데 예산은 예산은 법률주의다라고 해서 사실은 법이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예산서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가 통으로 하나예요. 통으로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만 통과 방망이, 저거는 불통과 뭐 방망이 안 치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의 예산안으로 한 달 동안 심사해서 통으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국회가 통과시킬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이제 지난한 뭐 다툼이 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예산 정국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부가 낸 안 그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당연히 심사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 한 달이 걸린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산안을 내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방침으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 국회가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미에서 어저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네.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총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 규모는 네. 728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다 600조대였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앞자리가 7자입니다. 28인지 38인지 뭐 기억이 못한다 하셔도 좋은데 네. 우리 이제 쉽게 그냥 대충 700조 시대를 열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작년도 이맘때 냈던 본 예산 기준으로 하면 8.1% 증액한 규모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는 8% 증액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렇게 연말 예산 세워놓고 네. 중간에 추경을 하면서 조금씩 늘려왔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통으로 봤을 때는 8%가 아니고 한 4에서 5% 사이인데 네. 예, 이제 작년 본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8% 증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8% 증액이 이 뜻하는 바는 일단 이겁니다. 확장 재정. 확장 재정. 예, 확장 재정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랑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윤석열이 말아먹은 우리나라 경제, 급격하게 축소된 소비 심리, 내수, 경제 성장률, 네. 잠재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이 경제를 다시 살릴 만한 뭐랄까 여력 있는 주체가 누구냐? 네. 경제 3주체 그럼 가계, 기업, 정부인데 가계가 지금 그만한 돈이 있느냐? 없죠. 없죠. 예, 살림살이 힘듭니다. 네. 그러면 기업은 지금 힘이 넘치느냐?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정부가 경제에 마중물을 제공해서 경제를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성장을 향한 첫 번째 마중물을 정부가 확장 재정을 통해서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겠어요. 그 의미가 8.1%의 증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총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깊이 들어갈 건데요. 일단은 네. 그렇게 보시고 일단 세수 수입 부분을 한번 볼게요. 네. 수입 부분. 수입은 총 수입이 674조로 잡혀 있습니다. 네. 674조. 그러면 대번에 느껴지시죠? 아니, 아까 728조라며 수입이 674조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60조 정도가 어디 갔지? 어디가 비죠? 네. 네. 예, 빕니다. 그래서 적자입니다. 적자군요. 예, 적자 편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수입은 둘로 나눠 보면 세금으로 네. 걷는 수입, 그래서 네. 이제 그건 이제 국세 수입이라고 하고요. 세금이 아닌 수입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부도 어디 투자해서 월세도 받고 이자도 받고 하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낸 과태료 이런 것도 다 수입이니까요. 그런 거 합쳐서 세외 수입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네. 국세 수입은 7% 정도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네. 세외 수입은 14% 정도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작년 대비해서 수입은 3.5%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어요. 그러니까
총 예산 규모는 8% 늘었는데 네. 수입은 3% 늘었죠. 적자네요. 나머지 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그렇죠.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이 뭔가 수를 내긴 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메꿔야 어떤 될 수를 텐데. 냈나 봤더니 일단은 공자기금에서 109조를 가져오는 걸로 일단은 큰 불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자기금이 뭐예요? 공익이 아니라 저 공공? 공적 자금. 예예 이렇게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게 살림으로 치면 네. 그냥 늘 뭐 들어오는 월급 나가는 생활비 지출 이거를 하나의 통장에서 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가게 살림에 대한 기본적인 계좌 네. 가계부 네. 쓰는 계좌예요. 네. 근데 야 우리가 맨날 들어오는 돈이랑 생활비 쓰는 거 갖고는 안 되지 않냐? 우리가 따로 어떤 목적이 있는 돈은 따로 통장을 빼자. 예를 들어서 아들 저 대학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학자금 따로 모아야 되지 않겠니? 네. 라고 하는 교육비 통장. 네. 딸 내일 모레 시집 가야 되니까 혼수 통장 따로 빼자. 그다음에 우리 집 마련해야 되니까 뭐 청약부금 통장 따로 빼자라고 해서 원래 생활비 통장 하던 거 빼고 네. 한 3개 정도 통장을 따로 뺍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돈은 건드리지 않고 거기 목적으로만 쓰자. 거기다 돈 넣어놓고 네. 학자금, 네. 뭐 혼수 미천, 네. 집 사는 돈 이걸로만 네. 빼자 이렇게 네. 하잖아요. 나라 살림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 일반 예산에 합치지 말고 네. 아예 통장을 따로 빼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기금이에요. 기금. 기금. 네. 정부에 한 6, 70여 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다 합친 돈이 정부 예산보다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오. 수백 뭐 7, 800조 됩니다. 엄청 많죠? 네. 예. 근데 이 기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금에선 돈이 좀 남기도 하고 어떤 부족하기도 기금에서는 돈이 하겠네요. 부족하기도 네.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남북 협력 기금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남북 활동하는데 쓰라 이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이 3년 동안에 남북 교류 없었잖아요. 네. 버나마나 돈이 남았겠죠. 남았겠네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안 썼으니까. 그다음에 뭐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기금을 넣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입니다. 뭐 해외 원조 기금 뭐 이런 거 했다 해외 이거. 원조. 네. 돈이 없었겠죠. 윤석열이가 막 다 퍼줬으니까. 예, 그렇으니까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쪽 기금은 돈이 좀 모자랄 때도 네. 있고 저쪽 기금은 남을 때도 있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러면 이쪽 기금과 이쪽 기금의 균형추를 맞춘다든지 임시 변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금들 사이에서의 은행, 네. 기금들 사이에서의 아. 돈을 거쳐가는 저수지, 네. 요거를 마련하도록 해놨어요. 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 심사하는 건 예산이잖아요. 네. 이 예산은 국회에 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절차가 복잡해요. 그렇죠. 근데 기금은 그런 걸 하지 말도록 따로 빼놓은 돈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 빼놓은 돈에서 서로 주고받기 해야 이제 좀 편한데 이거를 예산으로 옮겨놓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금들 사이에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한 가운데 네. 기금들의 은행을 네. 두게 돼 있어요. 기금들의 은행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공공자금 관리기금입니다. 아, 공공자금 관리 기금이군요. 그러니까 기금의 은행도 기금이라고 아, 이름이 붙어 있죠. 네, 이 그렇네요. 기금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어. 예, 네, 이해가 되시죠? 이해했습니다. 예. 그 기금 은행이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기금이 돈이 모자라 일로 가지고 와라고 하면 그 기금에 돈이 쌓이고 네. 너가 돈이 모자라 그럼 너 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네네네. 예. 그 공공자금 관리기금 줄여서 공자기금인데 공자기금. 여기에 돈이 조금 쌓여 있어요. 여기에서 109조 정도를 땡겨옵니다. 정부가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임시 변통을 해서 일단은 부족한 수입을 어느 정도 만회해서 간다. 요게 이제 그쵸. 내년도 세입 관련한 큰 특징이에요. 네. 적자 편성됐다. 네. 그다음에 전체 증가율보다 적은 증가율로 잡았다. 네. 부족한 건 공자기금에서 109조 정도 땡겨온다. 이게 이제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지출이 이제 728조인데 네. 지출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어디에 그럼 돈을 이렇게 많이 쓰게 잡혔냐라는 네. 건데요. 가장 큰 게 R&D입니다. R&D 연구개발. 윤석열이 다 깎아먹은 R&D. 네. 과학기술 해야죠. 네. 우리 미래 기술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R&D 증가율이 가장 큽니다. R&D 증가율이 무려 전년 대비해서 19%입니다. 19%가 더 높아졌어요? 예, 네. 굉장히 많이 잡아놨죠. 증액이 됐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산업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섹터를 전년 대비해서 14% 정도 증액했습니다. 14%. 네. 그리고 K컬처 지원해야죠. 예. K컬처 관련해서 8.8%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수 살려야죠. 네. SOC 건설 키워야죠. 네. 그래서 7.9% 증액시켰습니다. 네.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우리 경제에 꺼져버린 어떤 성장 엔진을 글씨를 켠다, 불씨를 살린다는 거예요. 즉
확장 재정의 방점은 뭐냐? 성장에 있습니다. 성장. 예, R&D, IT, 네. AI, 네. 컬처, 네. 산업,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네. 증액을 통해서 우리 산업을 다시 키우고 성장 엔진을 돌리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I와 이런 쪽에 10조 이상 새롭게 투입을 하고요. R&D에 35조 정도 투입을 하고요. 네. 또 SOC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 대비해서 8% 7% 가까이 늘렸고요. 네. 예,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가 27조 원인데 무려 네. 7.9% 증가한 게 잡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출을 통해서 확실하게 성장을 해내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네. 읽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뭐 듣기만 해도 너무 듬직하고 배가 네. 부릅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다만 저쪽에서 뻔히 공격할 게 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예, 나라 말아먹은 예, 정당. 예, 그쪽에서 공격할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은 해두고 있어야 되겠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쨌거나 제가 적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통합 재정 수지로 보면 53조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요. 네. 관리 재정 수지로 보면은 109조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 네. 그 상황에서 사실은 증세를 해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으면 되겠지만 지금 세금 걷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세 지출을 오히려 80조 정도를 하게 됩니다. 조세 지출은 뭐냐면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 감면하겠습니다. 그거 네. 유예하겠습니다. 할인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실상 80조 정도를 안 걷는 거. 아. 요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적자인 상황에서 80조 정도 조세 지출을 하고 증세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빈틈을 뭘로 메꿔야 될까요? 예, 뭘로 메꿔야 될까요? 빚을 뭘로 내야죠. 메꿔요? 아. 정부 입장에서도 빚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상황에서는 한 230조 정도 국채가 발행될 걸로 보이고요. 네. 순 증가분으로 한 115조 정도 국채 네. 발행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 나라가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조달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상황이 흘러가는 거죠. 네. 요거를 놓고 이제 국힘이 공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라 망한다, 어떡할 거냐, 빚을 내냐. 빚 내서 후대 네. 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처럼 이제 호도할 예정입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제가 몸서리 칠 것 같아요. 네. 뼈로 맞은 듯한 느낌일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2번 망하게 해서 아는데 이렇게 나오는 순간 야 이거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너희만한 그런 실력을 가진 데가 없지 나라 망하게 할 야. 실력.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우리가 좀 짚긴 짚어야 그런 악의적인 호도를 좀 디펜스할 수도 있고 네. 정확하게 우리도 예산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국채를 발행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국가 채무가 어디까지 올라가나라고 보면 1,415조 정도로 내년에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141조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네. 보여요. 네. 그러면 국가 국가 채무가 채무의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GDP 대비한 비율 네. 이렇게 네. 놉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년이 사상 처음으로 51%대를 가게 됩니다. 채무가. 5짜리가 돼요. 네. 올해는 국가 채무 비율이 48%였는데 내년에 이제 51%가 돼요. 네. 그 정도 한 2, 3% 정도 네, 올라간다고 3%. 네.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국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라 망한다. 아. 빚더미 않는다. 아.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네. 이게 과연 그 정도 수치인가라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디펜스 할 수 있어야 되죠. 주요 선진국들은 다 수백 %대예요. 그래요? 예, 국가 채무 비율이. 어. 뭐 미국은 뭐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예,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 일본도 250%입니다. 250%요? 네. 야. 얘네들은 그냥 막 돈을 찍어내요. 채무.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걔네들은 지네가 돈을 찍어내도 되는 기축통화국이니까 좀 다르지 않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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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다만 그 정도로 높아도 유지한다라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다음에 얘네들을 뺀 나머지 주요 선진국들 우리랑 네. 견줄만한 나라들의 국가 채무 비율은 다 100%가 넘습니다. 100이 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견 국가에 해당하는 나라들도 60%가 넘으면 조금 그래도 알람을 위험을 켜야 느끼고. 된다라고 네. 보는데 우리는
넘어봐야 51%다. 51%예요. 네. 그러니까 51%로 큰일 났다, 어떡할 거냐, 나라 망한다라는 얘기는 어림 택도 없는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좀 빨라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국가 채무가 이렇게 늘어나겠다라고 우리가 예측치를 계속 법정 예측치를 5년마다 한 번씩 만들어내요. 네. 그 예측에 따르면 1,400조가 넘고 네. 국가 채무 비율이 50%가 넘어야 되는 당초에 네. 우리가 예상했던 시점보다는 현재 10년 정도 당겨진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확 당긴 게 아니고요. 네. 저출생, 고령화, 네. 사회복지기금 관련 복합적 예산이 요인이 좀 다 늘어나고 들어가네요.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속도보다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단순히 51%가 넘었다 안 넘었다만으로 네. 위험해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다, 말도 네. 안 된다. 이렇게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내년에 100조에서 200조 정도 어쨌거나 국채 발행이 늘어날 건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면 네. 채권 시장에서 화들짝 놀라야 됩니다. 큰일 났네. 나라 빚이 늘어서 그 국채가 시장이 풀리면 네. 국채가 많이 풀리니까 국채값이 떨어지죠. 네. 떨어지고 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네. 그렇게 해서 금리 발작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시장에서 그 정도는 좀 문제 없다. 문제 없고 버틸 수 있다. 네.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